강남 한복판 부동산 중개소 앞에 양복 차림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뒤를 한번 돌아보고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문을 엽니다. 이 남자가 들고 온 서류 안에는 강남 아파트 매도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7억을 낮춘 급매 위임장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현금 수십억을 가방에 담아와서 강남 아파트를 그 자리에서 계약하던 중국인 투자자예요. 그때는 시세보다 3억을 더 얹어줘도 매물이 부족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현금 다발을 세는 모습이 목격될 정도였어요. 지금 이 사람은 같은 아파트를 7억이나 깎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손절이 아니에요. 지금 강남 일대 중개소마다 비슷한 전화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장님, 가격 더 낮춰도 되니까 이번 달 안에만 처리해 주세요.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온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전화를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손해보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면서 한국인들의 전세금까지 물고 가고 있습니다.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는 아파트 424채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고, 서울에서는 중국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야반 도주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2024년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매수자 명단에 중국 이름이 갑자기 쏟아진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부동산을 산 외국인 중 6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1만 1천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한국 땅을 샀어요.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외국인 매수자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매수 방식이 한국인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한국인은 아파트 한 채 사려면 대출 심사에 DSR 규제에 서류만 수십 장이거든요. 월급의 몇 %까지 갚을 수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전세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30대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아이까지 생겼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올려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서 내 집을 사기로 결심하고 은행에 갔더니 돌아온 답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미만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7억 빌려서 사려던 계획이 그 자리에서 날아갑니다. 내국인한테는 대출 한도 6억, LTV 70% 하향, 거기에 6개월 안에 전입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붙어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시간, 같은 서울에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중국인 한 명이 한국은행 대출은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본토에서 자금을 통째로 가져와서 현금으로 집을 삽니다. 전입 의무도 없고 대출 한도도 없고 소득 증빙도 필요 없어요. 이게 한국 정부가 일부러 외국인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국내 은행 대출만 규제할 수 있을 뿐 중국 은행이 자기네 국민한테 얼마를 빌려주든 한국 정부가 터치할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결과가 뭐냐? 내국인은 규제에 발목 잡혀서 집을 못 사고 외국인은 마트에서 장 보듯 집을 골라 담는 기막힌 역차별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한국에서는 8살짜리 외국인 아이도 본인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증빙도 없고 자산 심사도 없거든요. 돈만 들고 오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니냐고요? 실제로 경기도의 한 대형 아파트가 소득이 전혀 없는 중국 국적팔 새 아동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8살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거예요. 이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산 걸까요? 서울 용산구에서는 미국 국적 17 새 청소년이 27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버렸습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는 미성년자가 27억을 현금으로 내요. 이건 부유층이 자녀 명의로 해외 자산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외화가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약 7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명의를 쪼개서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심지어 8살짜리 아들 명의까지 동원해서 돈을 한국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합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무역 대금을 위장한 불법 송금, 이런 범죄 수법들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외국인 61명이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로 무려 840억 원을 빼돌려서 서울 아파트 5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61명이서 840억에 55채.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구조가 있었습니다. 유학비자로 들어온 학생 신분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본인 명의로 집을 수십 채라도 살 수 있었어요. 매수 자체는 합법이거든요. 근데 그 집을 세 놓는 순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유학비자로는 임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매수 자체를 안 막으니까 편법이 대놓고 벌어졌습니다. 단속을 하면 되지 않았었냐고요? 외국인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고 결정적으로 범죄 수익으로 산 부동산 자체를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잡아도 집은 못 뺏는 구조였던 겁니다. 규제 없는 대출에 불법 자금 동원, 거기에 비자 악용까지 삼위일체로 결합되면서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 투기 자본의 무법지대로 열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 한국 부동산을 도대체 얼마나 쓸어 담았느냐?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확 체감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2022 년에 8만 3천 가구였어요. 그게 2024년 말에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7,000 가구가 새로 늘었는데 그중 70%가 중국인이었어요. 증가분의 대부분을 중국 자본이 채운 겁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택만 58,896채, 외국인 보유의 5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해마다 올라서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3년간 누적 거래 금액이 8조 원에 육박합니다. 2025년 3월 한 달에만 중국인이 882건을 사들이면서 전체 외국인 매수의 70%를 넘겼어요. 마트에서 장 보듯 쓸어 담았다는 게 과장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격을 안 따졌어요. 이게 왜 위험했냐면 기존 시세보다 3억이 비싸게 나와도 흥정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 치고 가져갔어요. 실제로 30대 중국인이 자국은행에서 89억을 끌어와 강남 타워 팰리스를 통째로 사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세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르는 대로 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단지마다 신고가가 쉴 새 없이 갱신됐거든요. 한 건이 높은 가격에 찍히면 그게 새 기준이 돼버립니다. 다음 매물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또 찍히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 자본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가격이 그대로 시장의 표준 시세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강남만 오른 게 아니에요. 주변 시세까지 줄줄이 끌어올리면서 수도권 전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자본이 만든 거품 위에 한국 부동산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하나 터집니다. 이 돈이 강남만 집어삼킨 게 아니거든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한테 5억 원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투자이민제.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의 98%가 중국인이었습니다. 5억을 내면 영주권이 나오고 건강보험, 공교육 혜택까지 내국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제주도나 부산 같은 지정관광단지 내 휴양시설에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제도의 현실은 이랬어요. 중국인들이 외역을 넣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 실제로 제주도에 살지 않았습니다. 영주권만 챙기고 투자금은 회수할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관광단지의 아파트와 리조트가 우후죽순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자본 1조 원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 돈에 취한 개발업자들은 분양형 호텔, 콘도, 아파트를 마구 지어 올렸어요. 근데 정작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영주권만 받으면 됐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주도의 한 아파트 단지 총 425세대 규모입니다. 이 단지에서 정상적으로 분양에 성공한 세대가 딱 1세대예요. 나머지 424세대는 전부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425차례 중 한 채만 주인을 찾고 나머지가 통째로 경매장에 나온 거예요.
경매에 넘어간 이 424채를 누가 사갔을까요? 아무도 안 샀습니다. 경매 낙찰률이 19%예요. 10채를 내놔도 2채도 안 팔리는 겁니다. 한때 황금의 섬이라고 불렸던 제주도가 유령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중국 자본 1조 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98%가 증발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1조였는데 나갈 때는 제주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들어올 때는 큰 손이었는데 나갈 때는 먹튀였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기획조사가 들어갔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41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는데 그중 중국인이 52%로 압도적일 위였어요. 외국인 보유주택의 72.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 규모의 자본이 한꺼번에 방향을 틀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오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33세 중국인 청년이 서울 평창동 120억 원짜리 초호화 단독주택을 대출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33살에 120억, 현금. 이게 본인이 번 돈일 리가 없죠. 근데 이 거래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추적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해외 자산가의 본국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요. 내국인이었다면 12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사는 순간 국세청에 온갖 조사가 쏟아졌을 겁니다. 한국인한테는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외국인 수십억 원 거래는 검증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결국 한국 부동산은 해외 자산가들의 절세 루트이자 부의 대물림 창구로 쓰여온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왜 지금 한꺼번에 도망가는 걸까요? 7억을 손해보면서까지 빠지는 건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올라서 빠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이 사람들 안 움직이거든요. 금리 좀 오르고 경기 좀 꺾이는 건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급하게 나갔다는 건 훨씬 더 근본적인 공포를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이 좋아서 산 게 아니에요. 돈이 되니까 산 겁니다. 수익이 나면 들어오고 위험하면 빠지고 그게 전부인 냉혈한 자본이거든요. 이렇게 냉정한 돈이 강남 3구와 용산까지 거래를 65% 이상 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그 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규제 포위망이 조여왔습니다. 10월 15일에 터진 대출 규제가 결정타였어요.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 한도를 단 2억 원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중국 부자들한테 이 규제가 왜 치명적이었느냐? 본인들은 현금이니까 직접 안 걸려요. 진짜 문제는 되팔 상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바로 나와요. 2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대출은 2억밖에 못 받습니다. 취등록세에 중개 수수료까지 합치면 매수자가 들고 와야 하는 순수 현금이 최소 26억이에요. 26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한국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입니다. 그 극소수마저도 유동성이 제로에 가까운 아파트 한 채에 26억을 묶어둘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의 수요층 자체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사다리가 걷어차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다리가 사라진 겁니다. 중국 부자들은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현금으로 사들여도 매수 수요가 소멸된 시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투자금을 회수할 출구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죠. 사는 건 가능한데 팔 수가 없는 구조. 들어올 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나갈 때는 문이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뛰게 만든 공포는 따로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시세 차익 보고 되팔려고 산 건데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2가지가 동시에 막힙니다. 하나는 추가 매수가 막힌 거예요.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데 중국 투자자들은 애초에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전세 끼고 사서 차익만 먹고 빠지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갖고 있는 집도 못 파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묶이면 사줄 사람도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투자 매수자가 전부 빠져요. 수십억이 아파트에 갇혀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이 제도가 확 바뀌었어요.
법률 시행령이 기습적으로 개정되면서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을 핀셋으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정 요건도 확 낮아졌어요. 과거에는 땅값이 급격하게 올라야 가능했는데 이제는 거래량만 약간 늘어나도 바로 묶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마포구든 성동구든 정부 마음이에요. 중국 부자들이 이걸 읽어낸 겁니다. 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언제 묶일지 아무도 몰라요. 묶이고 나면 사줄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그래서 묶이기 전에 먼저 뛴 거예요. 정부의 포위망이 서울 전체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고 그걸 가장 먼저 감지한 건 가장 냉정한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칼이 날아옵니다. 정부가 2025년 8월에 외국인만 겨냥한 별도의 허가제를 꺼내들었어요. 서울 25개 구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까지 수도권을 통째로 묶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신고 한 장이면 끝이었어요. 이제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서를 써도 무효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시행 3개월 만에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40% 감소했고 서울은 51%가 급감했습니다. 서초구만 놓고 보면 92건이 11건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88% 감소.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비자 유형, 체류 자격 183일 이상, 거주 여부까지 전부 신고해야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예금, 대출,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돼요. 자금 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권을 통해 해외 당국에까지 통보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위탁 관리인 거래는 56건에서 1건으로 98%가 증발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 규제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굳히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신고 한 장이면 됐던 시장이 사전 허가, 자금 추적, 해외 통보라는 3중 장벽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원인, 중국 본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돈이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부동산이 전멸했습니다. 중국에는 부동산 3대 거인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었어요. 헝다, 비구이위안, 완커. 이 세 회사가 중국 부동산 물량의 70%부터 80%까지를 잡고 있었는데 세 회사가 전부 무너졌어요. 헝다, 한때 세계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습니다. 부채가 약 300조 원.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빚지고 있었는데 2024년 8월에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당했어요. 주식이 휴지가 된 겁니다. 비구이위안,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지은 회사인데 이자를 못 갚으면서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지금 법원 주도로 구조조정 중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완커. 이 회사는 다른 둘과 달랐어요. 최대 주주가 민간이 아니라 국유 기업이었거든요. 선전시 정부가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헝다와 비구이위안이 무너질 때도 시장에서는 완커만큼은 버틸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부동산 업계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마지막 방어선이 올해 4월에 무너졌어요. 완커가 채권자 회의를 열고 만기 채권 4,333억 원의 상환 연장을 요청한 겁니다. 돈을 제때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난해 순손실만 20조 원에 가까웠고 올해 갚아야 할 채권이 3조 2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뒤를 봐줘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물 기둥이 3개 있었는데 첫째도 부러지고 둘째도 부러지고 정부가 잡고 있던 셋째마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부자들이 현금이 급해진 겁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거든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도 같이 떨어지니까 살아남으려면 현금을 확보해야 해요. 근데 중국 안에서는 부동산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3.4% 하락, 개발 투자는 17.2% 감소한 상태예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그러면 어디서 현금을 뽑느냐? 해외에 사놓은 부동산입니다. 한국 강남 아파트가 그 표적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원인. 환율입니다. 위안화가 계속 약세거든요.
중국인이 한국 아파트를 살 때는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서 샀는데 지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은 원화를 돌려받아도 위안화로 환산하면 더 손해를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이득인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대출 규제, 토허제, 외국인 전용 허가제로 포위망을 조였다. 중국 본토는 부동산 3대 거인이 전멸하면서 현금이 급하다. 위안화 약세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차손이 커진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중국 자본이 강남에서 제주도까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빠지면서 가격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강남 시장의 온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올림픽 파크포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최고가 33억을 찍었던 매물이 지금 28억까지 떨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5억이 증발한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시세보다 3억을 더 얹어서 신고가를 만들어줬죠. 그 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신고가를 만들던 자본이 빠지니까 가격을 받쳐줄 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집주인들의 행동을 보면 공포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호가를 5천만 원 깎습니다. 안 팔려요. 오후에 2천만 원을 더 내립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하루 만에 7천만 원을 내려도 전화 한 통 안 오는 겁니다. 공포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파크포런에서 그치지 않고 잠실로 빠르게 옮겨 붙었어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까지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실 집주인들도 하루 만에 호가를 1억에서 3억씩 낮추거나 단번에 4억에서 5억을 깎아내리는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어요.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를 두고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실은 강남 3구의 대장격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강동이 흔들리고 강동이 흔들리면 송파, 서초까지 연쇄적으로 밀려옵니다.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가격 하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은 거주지 파악이 안 됩니다. 임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소득 규모나 다주택 보유 현황도 국세청 시스템에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대한 규모의 조세 누락이 벌어지고 있고 세입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 공제조차 못 받는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외국인 임대인이 갭 투자로 집을 산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야반 도주해 버리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세 사기예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망간 외국인 집주인을 추심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출국해 버렸으니까요. 결국 애꿎은 세입자한테 무려 64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대신 물어줘야 했습니다. 세입자 잘못이 아닌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와 국민 세금으로 돌아간 거예요. 외국인이 집을 사고 전세를 놓고 돈을 받은 다음 출국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구멍이에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용도조차 밝혀지지 않은 차에 대통령실과 평택 군사시설 인근의 안보 핵심 부지를 중국 자본이 무려 300억 원에 매입한 거예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이 단순히 시장을 교란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경제가 더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완커가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이 3조 2천억 원인데 이 중 2조 4천억 원이 4월부터 7월에 몰려 있어요. 지금이 4월이니까 최악의 시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 겁니다. 완커가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가 깨집니다. 정부가 뒤를 봐줘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퍼지면 중국 부자들의 해외 자금 탈출이 가속화돼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 부동산 5만 9천 채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만 9천 채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강남에서 5억 깎아도 안 팔리는 판인데 여기에 5만 9천 채가 추가로 쏟아지면 가격을 받쳐줄 힘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세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중국 자본이 빠진 자리를 한국 자본이 채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들도 대출 규제에 묶여 있잖아요. 빠진 자리를 채울 매수 여력이 없으면 가격만 떨어지고 거래 자체가 실종됩니다. 시장이 얼어붙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의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대출을 끼고 산 사람은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고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면서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늘어납니다.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수백만 명한테는 재앙이에요. 어느 쪽을 봐도 깨끗한 출구가 없는 겁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불편한 시나리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토허제만 유지하고 투자임인제는 2027년까지 연장하고 인프라 투자 심사 제도는 안 만들고 그냥 시간에 맡기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자본이 서서히 빠지면서 한국 부동산이 서서히 빠집니다. 급락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집값이 왜 안 오르지 하면서 답답해하고 전세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제주도는 계속 유령섬으로 남습니다. 근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대형 사건이 아니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이유가 있어요. 천천히 무너지면 아무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드면 삶아질 때까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그 미지근한 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토허제를 시행했지만 투자임인제는 2027년까지 연장됐어요. 기준 금액을 외역에서 10억으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한 건 아닙니다. 한쪽 문은 잠갔는데 옆문은 열어놓은 거예요. 중국 자본이 팔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전세금도 안 돌려주면서 그냥 놔두는 좀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여러분의 지갑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집값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고 전세는 불안하고 월세는 비싸지고 자산은 제자리인데 생활비만 올라가는 거죠. 10년, 2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중국 자본이 빠지지 않고 한국 안에서 좀비처럼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팔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세입자 전세금도 안 돌려주면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잖아요. 424채가 유령으로 서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깨끗한 출구가 없습니다. 급락이든 만성 하락이든 피해는 한국인한테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뭐냐가 아닙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반론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에 필요한 거 아니냐?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일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에요. 삼성, SK, 현대공장에도 외국 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과 아파트를 투기하는 외국 자본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이전하지만 아파트 투기는 집값만 올리고 한국인의 주거 비용을 높이거든요. 소고기와 독버섯이 둘 다 식재료라고 같은 냄비에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두 번째 반론. 중국인이 빠지면 강남 집값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상식이 통하는 곳입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보세요. 파크포런 5억 빠졌고 잠실이 흔들리고 있고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으려면 그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아야 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터지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세입자가 나오고 집주인은 야반도주하고 64억 국민 세금이 대신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세 번째 반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양쪽 의견을 모두 봐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초에 3대 레드라인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고 부양책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선전시는 완커를 살리기 위해 17조 원 규모 패키지 지원까지 제시했습니다. 근데 약을 줬다고 병이 바로 낫지는 않아요.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은 여전히 전년 대비 3.4% 하락 중이고 개발 투자는 17.2%나 줄었습니다. 확정 짓기엔 이르지만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어요. 그 사이 한국인 세입자들의 전세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중국 자본은 들어올 때 한국 부동산의 가격을 올려줬지만 나가면서 한국인의 전세금과 제주도의 미래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5만 9천 채의 중국인 집주인이 있고 그 집에 한국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강남 아파트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면 내 집주인이 외국인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출국하면 내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됩니다.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외국인이면 국적이 표기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최소한 내 전세금이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A. 내 집주인이 설마 외국인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근데 지금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주택이 10만 4천 가구입니다. 이 중 56.6%가 중국인 소유예요. 5만 9천 채. 이 5만 9천 채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 전세금은 안전할까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김정수 씨, 38살 회사원.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지금 수백 명입니다. 정수 씨는 2023년에 봉천동 빌라 전세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2억 3천만 원. 집주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서 계약 만기가 됐을 때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였어요.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중국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빌라 가격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있었어요. 이른바 깡통전세.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다 못 돌려주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이미 한국에 없습니다. 정수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 필요한 서류를 안 내줬는데 정수 씨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예요. 2억 3천만 원 10년 동안 모은 돈이 공중에 뜬 겁니다. 정수 씨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법적으로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외국인한테 송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설령 판결을 받아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관악구 봉천동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신림동에서도 같은 일이 터졌고 경기도 안산, 부천, 시흥에서도 중국인 집주인이 사라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미 64억 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주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이은지 씨, 48세. 이것도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은지 씨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는 기대에 대출을 받아 민박을 차렸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근데 중국인 투자 이민자들이 빠지면서 관광객도 줄었고 주변 리조트가 유령 건물이 되면서 동네 자체가 음산해졌습니다. 은지 씨가 처음 민박을 시작할 때 뒤에 있던 리조트 건물에는 밤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금은 깜깜합니다. 건물은 서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마을 전체가 어두워진 거예요. 관광객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망한 거 아니에요? 은지 씨의 예약 건수는 2년 전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정수 씨의 전세금이요. 3천만 원. 은지 씨의 민박 매출 3분의 1. 424채의 유령 아파트. 64억 원의 국민세금. 이건 전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내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세요. 소유자 이름과 국적을 확인하세요. 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나는 전세 아니고 월세인데?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 걸려 있잖아요. 집주인이 출국하면 그 보증금도 위험해요. 나는 내 집인데? 내 집이라도 옆 단지에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면 내 집 시세가 끌려 내려갑니다. 이건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전부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여행할 때 빈 리조트를 보고 왜 저런 건물이 방치돼 있지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건물 뒤에는 전세금을 날린 정수 씨 같은 사람이 있고 민박 예약이 끊긴 은지 씨 같은 사람이 있고 공사비를 못 받은 하청업체 사장님이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남은 건 7억짜리 손절 매물과 424채의 유령 아파트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입니다. 들어올 때는 현금 다발을 들고 왔는데 나갈 때는 한국인의 전세금과 제주도의 미래를 물고 나갔어요. 그리고 문은 이제야 닫히고 있습니다. 근데 5만 9천 채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전세금이 안전한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정부도 안 알려주고 중개사도 안 알려줘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700원이면 되거든요. 오늘 확인하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어딘가에서 한 중국인 투자자가 중개소에 전화를 걸고 있을 겁니다. 사장님, 가격 더 낮춰도 되니까 이번 달 안에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시각 봉천동 어딘가에서 정수 씨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고 있겠죠. 여보세요? 전세금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여보세요?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수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등기부등본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내 집주인이 외국인인지 확인해봤다. 결과가 어땠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습니다.